안녕하세요. 해랑은입니다. 우선은 제 소개부터 정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도에 투트레이님을 통해서 일본 구매 대행을 시작으로 현재는 옹꿈사라는 카페에서 더 퍼스트 일본 구매 대행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해랑은입니다. 자, 우리가 투트랙님 유튜브를 자주 시청하셨다면 구매 대행에 대한 프로세스 설명회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구매 대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웃긴 얘기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눈탱이 치는 사업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구매 대행은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서 매출을 발생시킵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다. 여러분들이 일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유튜브나 여러 커뮤니티 카페에서 정보들을 찾고 싶어도 실질적이거나 이렇다 할 만한 정보들을 수집하기 매우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만큼 일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정보의 비대칭이 심하고 진입장벽이 있다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직 초보셀러니까 어려운 사업은 진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진입장벽이 있다라는 뜻은 쉽게 따라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만큼 경쟁자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한번 배워두면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꾸준히 오랫동안 판매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본은 브랜드 제품으로 형성되어 있고 국내에서 일본 제품을 생각했을 때 높은 신뢰도와 좋은 인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가격에 메이드 인 차이나와 메이드 인 재팬 제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리와 테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사님, 저는 오늘 일본 구매대행 소싱을 배우러 왔는데 갑자기 웬 알리테무 사태인가요?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일본 구매 대행을 처음 한다고 하면은 브랜드 상품을 팔아야 한다는 건 대부분 다 아시는데 저는 상품을 소싱하기 전에 잘 팔리는 가격대부터 선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킨이나 짜장면을 배달하러 간다고 했을 때 어디 동네인지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동네의 정확한 번지수를 알아야 하듯이 우리가 이 알리와 테무 사태를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리고 숫자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상품을 소싱할지 또 어떤 가격대를 세팅할지 아주 디테일하게 정보를 가져갈 수가 있고 일본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는 가격대와 상품군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싱 실력에 도움이 많이 되실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이런 관점으로 다가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주 흥미로우실 겁니다. 자, 최근 국내 언론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지난 1분기 알리익스프레스의 결제 추정액은 8,196억 원이었습니다. 테무 역시 911억 원으로 엄청난 성장세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거를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들과 바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상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서 놀라실 겁니다. 자, 같은 기간 쿠팡의 결제 추정액은 12조 7,034억 원, 지마켓과 옥션을 합친 이베이 코리아도 3조 5,548억 원, 11번가도 2조 631억 원. 아직 중국의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런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는 중국 플랫폼이 아직까지도 상위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용자 수는 많은데 거래액은 높지 않다? 그 이유는 객단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플랫폼 이용자들의 1인당 결제액이 13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인데 그에 반해서 알리익스프레스는 3만 원대에 테무는 고작 4,400원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초저가 상품만 구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쿠팡 이용자 한 명이 결제하는 금액에 따라잡으려면 테무 이용자는 무려 3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용자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객단가가 너무 낮아서는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본 구매 대행 사업에서는 이렇게 뭐 몇천 원짜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잘 나가는 가격대가 10만 원대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천 원, 뭐 1만 원, 2만 원, 3만 원짜리를 주로 판매하는 테무나 알리와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고도 충분히 팔릴 만한 상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저가 제품 시장은 중국 플랫폼들에게 과감하게 맡기고 우리는 차별화된 고가 제품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여기에 일본 구매 대행의 가장 큰 장점인
브랜드까지 더해진다면 브랜드가 아닌 비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 플랫폼보다 아주 경쟁력 있는 상품을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품을 보기 전에 일본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는 가격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짜장면이나 치킨을 배달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동네인지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동네의 번지수까지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가 제품 시장은 중국 쪽에 과감하게 맡기고 중국에서는 아예 할 수 없는 품질이 보장된 브랜드 상품과 높은 가격대의 상품들로 확실한 시장 차별성을 두시면서 철저한 가격 분리를 진행을 해주시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10만 원대 유지의 상품들로 먼저 소싱을 진행을 해보시되 점차 20만 원 이상까지의 고가 상품들로 가격대를 형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잘 팔리고 있는 상품들의 가격대가 최소 30만 원에서 70만 원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내 위탁 판매라고 한다면 1만 원짜리 상품을 100개 팔아서 매출 1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일본 구매 대행은 30만 원짜리 상품 3개 팔아서 매출 100만 원을 내고 총 30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만 팔린다고 가정을 해도 매출 1000만 원은 우습게 따라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쿠팡, 네이버, 11번가, 지마켓, 옥션, 롯데온 등 이렇게 6대 대표 오픈마켓에 입점해서 24시간 동안 우리 상품들을 노출을 시킬 건데 하루에 딱 한 개씩만 팔아도 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는 혼자 일하는 1인 사업가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100명에게 상품을 판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100개의 CS를 감당을 해야 하고 100장의 송정번호를 작성해야 하고 100번의 상품을 주문을 해줘야 되는데 100명이 아니라 단 3명에게만 팔아서 똑같은 100만 원이라는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만큼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로 한 상품으로만 한 달에 수십 개, 수백 개를 팔고 리뷰를 쌓기 위해서 광고를 돌리라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팔려도 매출을 보장하는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업로드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일본 구매대행 자체가 객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조금만 팔려도 매출 얼마나 무섭게 따라올지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표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일본 구매 대행이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건 알겠고, 그 다음에 내가 최소 10만 원 이상의 상품들을 소싱하라고 이제 그런 내용들도 알게 됐으니, 나이키, 아디다스 상품도 판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나, 이미 소싱해서 업로드까지 진행해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가볍게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좋습니다. 10만 원 이상의 브랜드 상품을 팔아야 한다. 그러면은 나이키, 아디다스 아주 적합한 상품이죠. 처음 생각나는 상품이 이 두 가지 상품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번이라고 투표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이키, 아디다스처럼 너무 유명한 상품을 업로드했을 때 혹시 판매가 잘 되셨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신 것처럼 나이키, 아디다스 상품을 판매를 했을 때 판매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누구나 다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구매 대행으로 나이키, 아디다스 상품 당연히 팔 수 있고요. 미국 구매 대행, 유럽 구매 대행, 호주 구매 대행, 그리고 가품 이슈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정품을 찾아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중국 구매 대행으로 우리가 한번 팔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전문적으로 유통하시는 분들과도 또 경쟁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상품을 올리자마자 경쟁자가 최소한 4명 이상이 붙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1대 4나 1대 5를 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막연하게 특정 브랜드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잘 안 팔리는 이유가 온갖 사업체에서 다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품들은 마진율이 과연 안녕할까요? 오히려 이런 인기 상품일수록 마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남들은 판매를 못 하는데 나만 팔 수 있는 브랜드가 있다? 혹은 판매자가 적어서 경쟁자도 적다? 이게 바로 진입장벽입니다. 진입장벽을 쌓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본 구매 대행은 브랜드로 시작해서 브랜드로 끝나고 이 깊이가 매우 깊기 때문에 브랜드 공부를 다양하게 진행을 하시고 일본은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수많은 내수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뒤에 나오는 자료 화면에서 상품을 보시면서 오늘 저랑 딱
한 가지 약속만 하신다면 여러분들 소싱폭이 엄청 넓어지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약속. 내가 사고 싶은 상품은 소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판매자의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였던 나 자신의 입장에서 상품을 소싱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주로 구매하는 금액대나 주로 사용하는 상품들은 사람들마다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상품들만 구매를 하고 쇼핑을 하는데 갑자기 5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상품을 소싱하라고 한다면 내가 주로 구매하는 가격대가 아닌데 이 비싼 걸 누군가 사겠어? 라는 의심과 거부감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누군가한테는 1,000원을 줘도 이 물건을 안 가진다라고 하지만은 누군가한테는 꼭 필요한 물건일 수도 있듯이 이게 사람마다 물건에 대한 가치도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 달에 한 상품으로 10개, 100개를 팔자는 뜻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팔려도 상품의 객단가를 올리는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판매된 상품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상세 페이지도 예쁘게 바꿔주고 번역도 진행을 해주고 리뷰도 쌓고 광고를 집행하셔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 구매 대행으로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느냐, 어떤 카테고리가 잘 나가느냐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일본 구매 대행은 영화생활용품과 취미용품, 그리고 스포츠, 레저용품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골프용품, 낚시용품, 테니스용품, 수영용품, 최근에 많이 팔리고 있는 러닝용품, 복싱용품, 캠핑용품, 탁구용품, 축구화, 화장품까지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만 드리면 너무 막연하고 좀 감을 잡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서 다이소에 가서 5천 원짜리 라켓을 사서 가볍게 쳐볼 수도 있지만은 10만 원이나 20만 원대처럼 아마추어 혹은 프로 선수들이 사용하는 선수용 라켓으로 가격대를 세팅을 하시고 배드민턴 동호회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판매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상품들을 소싱을 해볼지 그리고 막연했던 소싱의 갈림길이 대폭 줄어들고 감이 좀 오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화면 당장 캡처하고 메모해 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본 구매 대행으로만 팔 수 있는 특이한 상품을 찾아내서 판매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브랜드나 상품군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시야를 돌려보면 얼마나 많은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시는 상품은 어떤 상품이냐? 바로 강아지 유모차입니다. 최근까지도 뉴스 기사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 유아가 타는 어린아이가 타는 유모차보다 강아지가 타는 개모차가 더 잘 팔린다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한 상품으로만 매출이 5천만 원 넘게 나왔던 것 같은데 무슨 강아지 유모차가 하나에 70만 원이 넘냐 하시면서 거부감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이런 상품들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유모차 하나에 10만 원, 20만 원은 많이 봤어도 70만 원을 넘기는 건 처음 봤다? 그렇다면 이 상품이 바로 일본 구매량에 적합한 브랜드 상품입니다. 주변에서 상품에 비해 너무 비싸서 안 살 것 같다라는 의견이 하나라도 나오면 더군다나 처음 보는 브랜드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상품을 소싱해서 즉시 판매를 일으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절대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제일 기초적인 판매 이유와 명분입니다. 첫 번째, 해당 상품은 국내에 없는 컬러와 재고를 일본 구매 대행으로 확보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에 본사가 있는 상품인데 국내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본 구매 대행으로만 소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시피 여러분들이 나이키, 아디다스처럼 누구나 다 팔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니라 일본 구매 대행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함으로써 경쟁자를 최대한 떨쳐내고 저가 상품과 철저한 분리를 한다면 어떤 상품을 소싱하면 좋을지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품도 일부 공개가 되었으니
어떻게든 이 상품과 똑같은 상품을 찾아내서 소싱과 업로드를 한번 해보실 것 같은데요. 이 한 상품만 팔기에는 그만큼 파일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라면은 이 브랜드 상품의 라인업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최대한 비슷하게 소싱도 해보고, 자,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나갑니다. 각 상품의 개별 부품들도 판매를 해볼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브랜드 공식 수입원들은 서울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유모차의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거나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면은 부산에서 사시는 분들은 서울까지 직접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택배를 보내서 AS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유모차가 부피가 어느 정도 있기도 하고 무게도 꽤 나가다 보니까는 유모차를 안전하게 포장할 수 있는 박스를 구하기는 좀 많이 까다로울 것 같고, 이걸 또 포장을 했다 하더라도 택배사에 접수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가 이런 상품들을 간단하게 펑크를 수리할 수 있고 브레이크를 교체할 수 있는 자가소리 부품들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상품을 중개만 해준다면, 그 또한 일본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는 상품군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10만 원에서 20만 원대 가격대를 유지를 하거나 테니스 라켓, 골프채 같은 일본 구매 대행으로 누구나 다 잘 파는 상품이 아니라 생각보다 비싸고 상상하지 못했던 상품이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또한 브랜드를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좌측에 5만 원짜리 자라 가방과 100만 원짜리 구찌 가방이 동시에 있는데, 두 가방이 기능성으로 차이가 클까요? 아니면 비싸다고 해서 수납력이 더 좋을까요? 그렇다면 저렴하고 더 많이 수납할 수 있는 에코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비싼 브랜드나 명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내가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상품을 판매를 하실 때 제일 좋은 점이 생필품처럼 지금 당장 필요한 상품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상품을 사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매우 둔감해집니다. 물론 자라 가방도 충분히 수납이 되고 소재도 괜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배나 더 비싼 구찌 가방에 점수를 더 매겨주는 이유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와 그 이미지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비싼 가격에 있습니다. 반대로 명품 가방들이 5만 원이나 10만 원처럼 저렴해진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과연 열광을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 상품은 내가 갖고 싶은 걸 사는 거기 때문에 비싼 가격은 절대로 허들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상품을 팔면 안 팔리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런 걱정들은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우리 셀러들이 할 수 있는 걱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소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네이버에 있는 데이터랩이라는 무료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열심히 소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팔렸는지, 더 나아가서 이 상품들을 언제 판매하면 좋을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또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상품은 낚시 용품 중에 베이트 릴이라는 상품입니다. 우리가 낚시를 해서 물고기에게 입질이 오면 물고기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줄을 감는데, 줄을 더더욱더 빠르게 감을 수 있게 도와주는 용품 중에 하나입니다. 낚시라는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 낚시용품을 검색을 해보면 스포츠 레저라는 카테고리에 분류가 되는데, 낚시용품으로 제일 인기 많은 브랜드가 바로 시마노와 다이와입니다. 두 브랜드사 모두 일본 제품으로 일본 구매 대행으로 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상품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품을 지금 당장 소싱해서 내 스토어에 업로드를 한다고 하면은 불티나게 잘 팔릴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랩이라는 기능입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누구나 다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엿볼 수 있는 기능인데, 자, 23년 1월 1일부터 24년 1월 1일까지 총 1년간의 데이터를 검색을 해보면 9월 11일, 즉 가을이 다가오려고 하는 시점에 가장 많이 이 베이트리라는 상품을 검색했다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품을 무작정으로 업로드한다고 해서 곧바로 팔리는 게 아니라 잘 팔리는 시점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9월 11일에 그래프가 이렇게 피크를 찍었다고 하면은 최소한 8월 11일에는 베이트리라는 상품을 업로드를 모두 끝내고 최소 한 달 전에는 이 상품을 판매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까 봤던 낚시용품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번에는 스피닝 릴이라는 다른 부품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 상품을 검색을 하다 보면 시마노라는 브랜드, 그 다음에 다이와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지만 연관 검색어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른 브랜드명이나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의 스토어로 들어가 보면 아부가르시아나 그 이외에 수많은 낚시용품 브랜드를 판매한다는 걸 금방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브랜드 공부라는 게 우리가 특정 브랜드를 짚어서 깊게 파고들 수도 있지만은 이왕이면 일본 구매 대행으로 적합하고 잘 팔리는 브랜드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판매자 스토어 이름이 무슨 무슨 도쿄, 무슨 무슨 재팬 이런 식으로 장명이 되어 있다면은 일본 구매 대행을 하는 스토어구나라는 감이 확 오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스피닝 릴이나 베이트릴을 검색을 해봤는데 일본 구매 대행을 하는 것 같은 스토어가 보인다면 낚시용품으로 내가 모르는 브랜드를 팔고 있지는 않은지 또 어떤 브랜드를 팔아볼 수 있을지 감을 익혀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비슷해 보이는 베이트리라는 상품은 9월 달이 잘 팔린다는 거 우리가 방금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비슷해 보이는 이 스피닝이라는 상품 똑같이 9월에 잘 팔릴까요? 자,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 용품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라면은 두 상품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릴이라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3월 27일 봄이 다가오는 시점에 퀴크를 찍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품 또한 최소 한 달 전인 2월 27일에는 모든 소싱과 업로드가 끝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비슷해 보이는 상품이라고 아니면 또 똑같은 낚시용품이라고 무작정 올렸다면 내 상품이 왜 팔리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라던가 검사를 해볼 수 없었을 겁니다. 시즌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계절마다 잡히는 물고기 어종이 다른데 우리가 봄이나 가을에 어떤 어종이 잘 잡히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기 쉽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다시피 비슷해 보이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잘 팔리는 시즌이 확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쉬운 예시로 우리가 한겨울에 반팔을 소싱하면 안 팔리겠다라는 감이 곧바로 오긴 하지만은 이렇게 데이터 랩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한다면은 겨울이 끝나고 반팔이 언제쯤부터 팔리기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단순히 뭐 날이 더워지면 잘 팔리겠지라는 이런 내 감이 아니라 몇 월, 며칠쯤부터 잘 팔린다는 정확한 판매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시즌성 상품을 대비하기에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시즌성도 얼추 맞춘 것 같고, 뭔가 상품 소싱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켓은 잘 팔리고 또 어떤 마켓은 안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것도 어떤 경우인지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마켓에 들어간 뒤에 판매자 정보라는 탭을 누르게 되면은 내 스토어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지표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40대 여성과 30대 여성이 내 스토어로 유입이 1등과 2등 순서로 많이 됐다라는 뜻인데 이런 마켓에 과연 낚시용품을 올리면 잘 팔릴까요? 혹은 30대, 40대 여성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스토어에 남성용품들을 위주로 올린다면 잘 팔릴까요? 물론 여성분들이 낚시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40대에서 50대 남성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라면은 제 스토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성분들이 많이 찾는 브랜드 가방이나 주방 잡화 또는 3, 40대 여성분들이 어떤 취미를 가장 많이 하는지 찾아봐서 관련된 취미 용품이나 스포츠 용품들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한번 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만 원 이하의 저가 상품과는 철저한 분리를 통해서 소싱폭을 조절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0만 원을 시작으로 20만 원 이상까지 상품의 객단가를 올리는 연습을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시면서 일본 구매 대행에서만 팔 수 있는 상품들로 진열을 해둔다면 경쟁자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높은 객단가의 장점을 이용해서 매출 1,000만 원까지는 한 번에 확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누구나 다 아는 글로벌 브랜드는 경쟁자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스토어 벤치마킹이나 브랜드 공부를 하면서 시야를 넓힌다고 하시면은 매출은 금방 따라오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오로지 내 감을 믿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랩을 기반으로 소싱하고자 하는 상품에 잘 팔리는 시즌을 파악을 해가지고 미리 준비해 둔다고 하면은 급하게 상품을 준비하는 판매자보다 상품을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노출도 우위에 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다음 시즌 상품도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랩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우리는 혼자 일하는 1인 사업가입니다. 직원이나 알바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내 스스로 최대한 많은 업무와 효율적인 업무를 봐야지만 그만큼 매출이 따라오게 되는 건데, 일본 구매 대행의 가장 큰 장점인 품질이 보장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생필품처럼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닌 내가 갖고 싶어서 사는 브랜드 상품인 만큼 다양한 카테고리와 다양한 가격대를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 사소하고 초보적인 질문일지라도 중요하지 않은 질문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 같다고 한다면, 헷갈린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새로운 발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은 의무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저 또한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상품을 상위 노출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뭐 상품명이나 키워드를 잘 만들어서 검색 엔진 최적화를 통한 상위 노출도 있을 테고 또 신상품 점수라고 해서 새로운 상품들을 꾸준히 업로드해서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광고를 태워서 강제로 상단에 위치시킬 수도 있는데 단순히 내 상품이 유입이 되는 숫자보다 실제로 구매 전환되는 요소가 상위 노출에 더 큰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한다면 다른 판매자와는 다른 썸네일 이미지나 깔끔한 실제 이미지를 첨부해서 차별성을 두고 그 다음에 리뷰 포인트를 다른 스토어보다 조금 더 줘서 리뷰 쌓는 것에 집중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매 대행에서 가장 좋은 리뷰는 뭐냐면요. 배송이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라는 리뷰입니다. 자, 이런 리뷰 하나 달리면은 구매 전환이 더욱 빠르게 됩니다. 이거는요, 제가 일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흔하게 소싱할 수 있는 아마존 재팬과 라쿠텐이 우리나라의 쿠팡과 네이버라고 한번 비유를 한다고 치면은 그 외에 쿠팡 네이버 말고도 무신사나 크림처럼 외국에도 폐쇄몰이나 편지샵 등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소매로 물건을 이렇게 뭐 한두 개씩 구매를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도매를 많이 한다면은 자체적으로 할인을 많이 해주듯이 사입의 규모에 따라서 또 가격 딜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일본 구매 대행 말고도 중국 구매 대행도 같이 진행을 하고 똑같이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유명한 브랜드 상품에서 조금만 벗어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상품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뭐 일본 구매 대행 영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일본 구매 대행을 어느 정도 이뤄낸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구매 대행의 장점, 마진율이 일본보다 높다. 단점, 뭐 품질 이슈, 배송 이슈, 또 지식재산권 이슈 등 스트레스를 받을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멘탈이 강하신 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일본의 장점, 세팅만 한번 해두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상품이 팔린다. 왜? 브랜드 상품이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일본의 단점. 중국에 비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팔리지만 중국에 비해 마진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대략적으로 한 30% 이상을 본다라고 하면은, 일본은 한 20%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문의사항이 고객한테 달리면은 곧바로 답변을 해줘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살 사람들은 이미 사고, 찔러보기만 할 사람들은 이미 찔러보기만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퇴근 후에도 CS 처리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정해진 날짜에만 업무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답변이 하루 이틀 늦는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상품을 취소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문이 안 들어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일본 배송 대행지라고 한다면은 네이버에 검색해도 수많은 배송 대행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은 수입 신고라던가 개인 통관 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송 대행지랑 파트너 관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배송 대행지를 선정하실 때 팁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저렴하면 되겠지, 빠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저렴한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송 업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객분이 뭐 갑자기 상품을 취소를 했다라고 해서 내가 이 상품을 내가 대신 받아야 한다거나 주소지를 변경해 줘야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 셀러들이랑 배송 대행지랑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셀러의 상품을 얼만큼 책임감 있게 배송을 해 주는지에 대해서가 가장 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송 대행지가 단순하게 저렴한 것도 너무 좋기는 하지만은 우리 고객분들의 상품, 그리고 우리 셀러들과 얼마나 커뮤니케이션 잘 해주는지, 책임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 구매 대행하면은 품절이 자주 발생한다. 자, 그러면은 저는 한번 역으로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자, 라쿠텐에서 상품을 찾았는데, 이 라쿠텐의 상품을 보내야 하는데, 품절이 됐다? 그러면은 아마존 재팬으로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에다 검색을 하는 게 아니고, 구글 재팬에 들어가서 모든 브랜드 상품에는 그 브랜드 상품 특유의 품목 번호라던가 모델 번호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모델 번호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구글 재팬에다 한번 검색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일본 사이트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또 품절을 돌려막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해볼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사실 가타카나를 이용하는 것보다 영어로 검색하는 게 좀 더 익숙한데 우리가 일본 구매 대행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가타카나도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나이키 상품이 품절됐다? 그러면은 나이키를 그냥 영어로 검색을 해보시는 게 아니고 가타카나로도 번역을 해서 상품을 또 검색을 해보시면은 완전히 다른 결과값이 나오면서 또 그렇게 품절을 대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쿠텐과 아마존 재팬은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즉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제는 사실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량 등록이 아니라 반자동으로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중국어에 대한 반감은 심해서 번역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일본어는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메이드 인 재팬과 메이드 인 차이나 중에 어떤 상품을 선택을 하실지 한번 스스로 직접 고민을 해보시면은 금방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진행을 하지 않고요. 내가 상품을 판매를 해보면서 이 상품 되게 잘 팔리네? 그러면은 그 잘 팔리는 상품들은 빠른 배송일을 위해서 배송대행지 창고에 보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배송대행지 창고에다가 보관해서 판매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이점이 발생하느냐. 자, 제가 아까 어떤 리뷰가 달리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죠? 배송이 빨랐어요. 배송대행지 창고에다가 상품을 보관해서 판매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한 3일에서 4일이면 배송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고객분들이 리뷰에다가 저는 다른 데서 시켰을 때는 막 2주 동안 걸렸어요. 14일 걸렸어요. 10일 걸렸어요. 이런 리뷰가 가득한데 3, 4일 만에 배송이 왔어요. 엄청 빨랐어요. 이런 리뷰가 달리면은 구매 전환에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 리뷰가 가장 베스트 리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매가 이루어졌을 때 고객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네이버에 관부가세 계산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거기다가 내가 어느 나라에서 수입을 시킬지 뭐 일본이라고 카테고리를 잡고 그다음에 또 어떤 상품인지 카테고리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판매된 상품이나 최대한 적합한 카테고리를 잡으시게 돼서 거기서 관부가 계산기를 돌리시게 되면은
관부가세가 대략적으로 얼만큼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고객한테 고지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관부가세가 불포함된 가격이랑 그 다음에 관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옵션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옵션을 만들어서 관부가세가 예를 들어서 7만 원이 나오는 상품이다 라고 하면은 정직하게 7만 원을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약간의 백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8만 원이나 9만 원으로 해서 핸들링 비용이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추가된 관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옵션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왜냐면 저도 제 매출의 70% 이상이 라쿠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마존이 안 좋다? 이거는 아니에요. 네, 판매자가 대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배송대행지에서 그 기능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판매자가 대납을 할지 아니면 고객 부담으로 넘길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쿠텐에서도 충분히 브랜드 소명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물론 공홈에서 하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은 라쿠텐이나 아마존 재팬만으로도 충분히 브랜드 소명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소명을 진짜 수십 수백 개를 해봤기 때문에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브랜드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세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테니스 라켓이 20만 원인데 갑자기 누군가 7만 원이나 8만 원에 올렸다? 그러면은 너무 저렴하다 싶으면은 가품이라고 조금 의심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존과 라쿠텐에서 소싱을 하게 되면은 그 판매자 이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판매자 이름이 뭔가 뭐 일본어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영어로 했을 때 가타카나로도 안 나오고 뭔가 이름이 조금 중국틱하다. 또 이제 라쿠텐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입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레벨이 높은 사람들만 입점할 수가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판매자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판매자가 개설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면은 그럴 때는 조금 가품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요. 내가 상품을 소싱했는데 와, 이 상품 되게 싸다. 어떻게 이렇게 싸지 하는 상품은 내가 의심이 든 상품은 가품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상품은 과감하게 그냥 넘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은 오늘 여기까지만 받는 것으로 하고 어떻게 소싱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조금 다가오셨을까요? 너무 어렵진 않으셨나요? 오늘 어땠나요? 자, 나이키, 아디다스라는 브랜드를 조금 벗어나고 내가 일본에 있는 내수 브랜드라던가 특히 내가 소싱을 하기 전에 일본 구매 대행으로만 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소싱할 수 있는 브랜드랑 소싱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브랜드랑 많이 지금 갈릴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같은 노력을 해도 남들보다 빠르게 성공의 문을 열 수 있는 개념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언제든 스스로 꺼내볼 수 있는 마법의 나침반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해랑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